없어요. 제 강의는 뭐 이렇게 공부할 것도 없고요. 그냥 좀 생각의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했고, 또 어제도 그렇고 많이 주시잖아요. 모닝스쿨에서.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첨언하는 것 정도?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거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부터가 뭐 딱 알아듣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장부터가? 예. 피에 스탕이 막 붙어 있는. 저 첫 장 고르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이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본사 차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많이들 보신 차트인데, 2024 가장 핫한 트렌드는 혈당 관리다라는 차트고, 2029년까지 꾸준히 성장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아니, 2배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예, 추이를 보니까. 그렇고, 근데 사실 이 혈당 시장이 커지고 혈당 혁명이 시작된 건 바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사실 당뇨 호르몬, 혈당 호르몬 이런 게, 혈당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 긴 시간 동안. 그렇지만 왜 유난히 이렇게 혈당 시장이 커지고 움직임이 보이고 이렇게 되느냐. 그럼 그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보급화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면 기존의 침수평, 아큐책 같이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혈당 측정기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 빨간 점이 내가 측정하는, 왜냐면 내 손끝을 5분 단위로 계속 찌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뭘 먹었을 때나, 뭐 걱정이 되거나, 좀 증상을 느꼈을 때, 그럴 때 내가 찔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루에 막 10번, 20번을 찌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대충 뭐 원하는 시간대에 찔러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혈당은 그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저혈당이니 고혈당이니 이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 공복혈당 위주로 재기만 할 뿐이지 내가 어떤 음식에 반응을 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유난히 혈당이 체크가 되는지를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그걸 너무 5분 단위로 계속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혈당이 바로 음식을 먹어서 요즘 아마 몇몇 분 병 생겼을 거예요. 계속 먹고 먹고 윤양수 사장님처럼 먹고 아마 요거 조금 먹어보고 한번 보고 막 이런 약간의 병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때 치솟는지, 이 어느 때 내려가는지, 몇 분 정도면 내려가는지, 이거를 알 수 있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년,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한 2년 동안 라는 검색어가 추이가 급격하게 이렇게 치솟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소혈당 측정기가 이미 관리 혁명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이 동영상 2개면 해결이 되는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혈당이 뭐고 우리 몸의 소화 순서는 어떻게 되고 그거 동영상 2개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의 형태로 변한다.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바로 혈당이다.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조절된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는 것을 당뇨라 한다.
심할 경우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다. 자신의 몸을 외부의 적으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제1형 당뇨. 그리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2형 당뇨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는 바로 제2형 당뇨다.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배가 나오고 잘 움직이지 않고 음식을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때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더라도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뚱뚱해지고 배가 나오고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걸 극복할 만큼의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노령화와 비만 인구 증가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30년에는 당뇨 인구가 72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다. 네. 이 동영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그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질병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보험이 여태까지 뭐였는지 아세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요거 혹시 진단비 받으셨다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고고당을 만약에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면 손해율이 굉장히 높겠죠.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기 싫어하는 질병 세 가지가 고고당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2024년도에 고고당을 진단비를 주는 보험이 나와서 획기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있고 이걸 진단해줬을 때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이 없었는데 또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어떤 흐름 때문에 또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 한번 볼게요. 혈당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의 양으로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혈당은 매 순간 오르고 내리지만 변동폭은 완만해야 하는데 건강하다면 식후 2시간까지 혈당이 최고 14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도 최고 2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날 때 이 현상을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지금까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당뇨병 진단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던 의학계도 최근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 주목하는 추세다. 혈당 변동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 내적 환경의 항상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쭉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춤을 춘단 말이죠. 춤을 추는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뭐 3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그 췌장의 베타 세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혈당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로 혹은 혹사를 당한다. 혈당은 혈액 잠시만요. 네. 첫 번째 동영상 통해서는 당뇨가 뭔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준 동영상이라서 이걸 통해서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당뇨 우리가 환자를 다루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당뇨 환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정상인들도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 의한 어떤 증상들을 느낄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 췌장이 과로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더 이상 인슐린 분비를 하게 될 수 없고,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기관차 아시죠? 옛날에 석탄으로 가는 기관차. 그 기관차가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고, 석탄을 계속해서 그 화구에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석탄이 너무 빨리 배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물을 계속 먹는다는 거죠. 그럼 이 석탄을 이 화구에 넣는 사람도 계속 넣다가 지쳐서 바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석탄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낼 에너지를 내서 기관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혈당 저항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보면 우리 세포, 동그란 게 세포거든요. 세포 안에 일단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들어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나서야 되죠. 그래서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그 인슐린이 뭐 문을 열어줘야 우리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당을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걸 본다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그 분비하긴 하지만 그 인슐린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과로가 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산소랑 영양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했어. 그랬을 때 소화기관까지 가는데 6초, 위까지 가는데 6초 정도밖에 도달하는데 제일 처음 이제 위까지 도달하는데 6초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럼 소화기관을 통해서 위가 막 운동을 해서 그거를 다 부서뜨리고 그게 장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마지막 직장 항문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입으로 들어간 포도당을 온리 목표가 한 가지예요. 그거를 ATP,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어떤 활성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변신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자주 넣어주면 사실은 이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 그 포도당이 전달돼서 ATP를 생성을 하고 에너지를 내는데 그거 외에도 또 무슨 증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스캐너 데모할 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활성산소, 프리라디컬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그래서 뭐 마라톤에서 숨을 많이 쉬는 사람도 그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된다 하는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에너지도 나지만 그 반면에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 또 프리라디컬이라는 것도 많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프리라디컬은 문제가 뭐냐면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세포막 지질과 단백질의 산화, 세포 성분의 손상까지 일으켜서 결국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내 모든 30조 개의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세포는 사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트 보시면 뭐야, 그때는 만성 염증이 90% 90%다 공감하시네요. 오늘 웃으시는 거니까. 만성 염증이 90% 뭐, 그 우리의 질병을 관장한다며. 어쩔 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며. 저도 은근 머리용이 있어서 그거 나올 때마다 아이 뭐야 이랬는데 이거 혈당 공부하면서 그게 완벽하게 풀렸어요. 뭐냐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왜냐면 우리 몸은 어쨌든 세포로, 작은 단위로 쪼개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를 변화시키는 건 어떤 공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음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먹는 음식물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상독팔독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독소로 쌓이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만성염증이 제일 위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전과 이거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활성산소 그 산화 스트레스를 받은 모든 세포는 직접적으로 90%의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다.
사실 이거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유스스펜을 권해줘도 되고요. 아예 원초적인 접근을 하자면 사실은 진짜 이 혈당 엣지를 권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강력한 건 아예 먹는 데서부터 끊어주는 TR90를 권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R90, TR미, 그리고 유스스펜, 그리고 그 메타까지. 그거는 진짜 능력만 된다면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돼. 식품 중 식품이라고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거 아세요? 위에 있고 녹말. 녹말은 다른 이름으로 하자면 명명했어요. 탄수화물. 녹말, 과일, 섬유질은 부모가 하나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포도당. 세 가지 다 포도당. 녹말, 과일, 섬유질은 한부모, 포도당이라는 한부모에서 나고 자란 형제자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혈당이 높아, 단 거 먹지 마. 이렇게 하는데 탄수화물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들은 소화되는 그 기전이 다르거든요. 일단 처음에 식이섬유, 섬유질을 한번 볼게요. 사실 섬유질은 위장이 유난히 약하신 분이 아니라면 진짜 많이 먹어줘야 되는 포도당이더라고요. 이 섬유질은 굉장히 연결이 끈끈해서 어떤 소화 요소도 얘네 쇠사슬, 그 사슬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유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낙을 치고 있다가 지방 덩어리 같은 큰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혈당 엣지를 먹을 때도 같이 먹어주면 좋은 게 뭐예요? 화이버넷. 화이버넷을 같이 먹으면 좀 더 기전이 다른 효과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유질은 그 장애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위 배출 지연을 늦춰서 포만감을 주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당의 흡수 지연을 하며 배변 효과, 유산균의 활성화, 지방산 생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포도당이기는 하나 우리가 좀 잘 챙겨 먹고 잘 먹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포도당을 먹으면 유익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하고요. 또 아까 형제들 중에 섬유질을 제외한 녹말,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과 과당은요, 대사 과정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깊이 공부해 보고서 사실 과일을 잘 좋아하지도 않지만 완전히 끊어내기로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우리 아침 미팅에서 좀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아침에 사과는 했는데 황금, 금이라는데 이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아? 사과 나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끊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점도 있죠. 비타민도 있고 뭐 섬유질도 있고 좋은 점도 많지만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얻는 안 좋은 나쁜 결과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일은 끊으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처럼 과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희소식이겠죠. 예. 그래서 과일의 대사 과정은 어떠냐면 우리가 과일을 섭취했을 때 100% 지방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액상과당이겠죠? 예. 근데 과당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에서 나오는 과당, 거기서 분비되는 자당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간을 거쳐서 100% 지방세포로 직할광하기 때문에 내가 지방세포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 외에는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포도당.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포도당은 어떻게 소화가 되냐? 한 20% 정도, 잉여.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잉여 부분은 지방세포로 가기도 하지만 거의 80%가 간과 근육과 췌장, 그리고 전신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당연히 만들고, 그래서 탄수화물과 과일 뭐가 더 안 좋아?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탄수화물이 과일보다는 낫다라는 결론이 이 대사 과정을 이해한다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마이 엣지 전에 어떤 우리 식습관,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거 엣지 드세요, 엣지 드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식사 순서를 저는 어제도 소비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자.
왜냐면 동일량을 먹어도 같은 칼로리 계산은 당연히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같은 양의 음식을,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변화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아주 고혈당으로 갔다 저혈당으로 내려갈 때 어떤 나른함이나 졸림이나 구토나 어떤 설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럴 때 바로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일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치지 않게 형상성을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까 동영상에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종류의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순서대로 먹는다라면 혈당 조절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또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요즘 저속노화라고 이야기하는 식단법은 거의 다 이거를 접목한 것이 식사 순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속노화의 식사의 기본이고, 그럼 한번 팁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자면, 파스타 좋아하시죠? 네. 파스타 먹을 때 저는 실제로 이거를 해서 먹었거든요. 한번 파스타 먹을 때 샐러드나 이런 브로콜리를 데쳐서 옆에 놓고 같이 먹어도 되지만, 그 브로콜리 한 송이를 크림 파스타를 만들면서 한 송이를 다 때려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적당히 그 크림 소스가 발라진 브로콜리를 먼저 먹고, 거의 대부분을 먼저 먹고, 그리고 파스타면을 먹게 되면 혈당이 같은 양을 먹어도 스파이크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에 뭐 감자, 포테이토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콜라, 탄산음료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감자부터 집어먹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를 먹어주는 거. 우리는 뭐 탄산을 잘 먹진 않지만 탄산음료 못 끊으시는 그 대사질환 위험성에 있는 그 선상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탄산음료 즐기시더라고요. 못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 먹게 된다 하더라도 포도당 먼저 섭취하고 액상과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권해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훨씬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달달한 과일 너무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어, 제가 우리 딸한테 이 책에서 얻은 정보도 되게 많으니까 막 얘기를 해줬더니, 어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 달달한 디저트는 식간에 중간에 먹는 것보다 밥 먹자마자 먹는 게 훨씬 이롭다 그래서 먹자마자 지금 케이크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참 현명합니다. 예, 그것처럼 달달한 과일이나 혹시 디저트를 진짜 먹고 싶다, 못 참겠다 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요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간에 예를 들어서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는데 한 5시쯤에 4시쯤에 막 그 과일 같은 거 막 집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못 참겠으면 차라리 후식으로 바로 섭취할 것을 권장해드리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혈당 안정화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덮밥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연어덮밥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무작위로 막 비벼서 먹는 것보다는 밥 위에 있는 연어 먼저 몇 점을 먼저 어, 드신 후에 그 나머지 양파와 그 소스로 비벼서 식사를 하시는 게 혈당 스파이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아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안 먹을 수 없다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먼저 먹어도 좋을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된 모든 그런 영양소들로 옷을 입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 와, 이 혈당에 찌만한 옷이 없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최고급, 우리 몸을 위한 최고의 사치는 혈당 찌다. 밍크코트 한 벌 사는 것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잘 입혀주면 되거든요. 그걸 대표할 만한 게 바로 우리 혈당에 찌고 이 옷을 입혀준다라면. 그래서 그 정원영 프로님이 와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엣지랑 쉐이프에스랑 막 타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물 이렇게 1리터 해가지고 드시는 거 소용없다. 음식물 먹기 전에 타서 바로 옷을 입혀주는 거. 바로 내가 예를 들어 샐러드 한 접시나 브로콜리 한 송이를 먹지 못한다라면 드시기 전에 이 혈당 엣지 한 잔을 드신다면 그 효과를 몇 배 이상 더 볼 수 있다. 왜? 여기 혈당 엣지에는 그런 역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혈당 상승 억제해주는 도움을 주는 것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또 그 카테킨이 들어있잖아요. 녹차 추출물까지 들어있잖아요. 구화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4in 1, 네 가지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혈당 엣지고 그래서 구화검, 멀버리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효과를 내고 사실 이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의 원천 차단 기술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바나바잎을 주목해서 볼 만한데요. 이 바나바잎 추출물 요 밑에 보시면 코풀산이라는 게 이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지표 성분이거든요. 이 코르솔산이라는 건 뭐고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그럼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1번. 인슐린을 췌장에서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포도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포도당이 얘가 문을 열어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포도당 수송체, 포도당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열어줘도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세포에. 그게 뭐냐면 글루티포라는 보시는 그 글루코스 맨 위에 있는 그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보라 색깔. 그게 글루티포라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도 우리 세포 속으로 원활하게 포도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글루티포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바로 코로술산이에요. 그게 바나나 잎을 이 혈당 엣지에 넣은 이유고. 그래서 포도당을 세포에 넣어줬을 때 혈중에 당화 혈색소를 높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이 코르술산을 통한 글루티포를 그 포도당 수송체를 활성화시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플러스 아까 말했던 체지방 감소나 이런 역할도 많지만 저는 요거를 포커스로 해서 사장님들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네. 요즘에 모닝이 하도 빨리 끝나는 추세라 저도 짧게 준비를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요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당 조종석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왜냐면 기존에는, 내가 식단 조절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도 간혹 먹을 수도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이나 위험군에 있으시거나, 혹은 찌는 게 걱정되거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식단에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혈당을 스스로 이 조종석에 앉아서 스스로 조절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자유를 좀 우리가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 엣지 가지고 우리가 그 예전에 공부하면서 환자혁명 읽었을 때 좋았던 단어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주권을 갖는 거. 내 몸과 내 건강에 주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일어나라, 혁명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혈당 혁명은 이 혈당 엣지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거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연소혈당 측정기를 권해줘서 진짜 본인이 얼마만큼 혈당 엣지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가이드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혈당 공부하고 연소혈당 측정기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비즈니스의 추진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제품도 전달하지만 이것과 함께 이 성장하는 혈당 관리 시장에
진짜 혈당 혁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혈당의 조정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혈당 엣지 가지고 이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 성장할 건데 이 시장을 한번 우리가 점령해보자. 이 시장을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자. 내 삶의 원동력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그 사업을까지도 제품을 통해서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